gymnast and Olympic champion representing Republic of Korea, Ella Kim. 근데 지금도 순간 눈물이 나려고. 당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김연아 선수가 총점 228.56점으로 역대 피겨 여자 싱글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피겨사의 새 역사가 쓰인 그날, 당시 외신에서도 피겨 스케이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기라고 부르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피겨는 사실 김연아 선수 전에는 좀 낯설었어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불모지였는데 그래서 금메달을 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이죠. 김연아 선수가 2010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때 신은 그 피겨 스케이트를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케이트는 피겨 퀸이 흘린 피땀이 묻어나는 금메달의 산 증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추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요. 김연아 선수가 남긴 이날의 기록이 대한민국 피겨 역사를 새롭게 쓴 건 물론입니다.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유치의 밑거름까지 됐으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맞네. 금메달 획득 후 이듬해 남아공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유치 대표단으로서 김연아 선수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건데요. 기억난다. 저는 동계 스포츠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낳은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그녀의 금메달이 이제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이 전부 이 피겨 스케이트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스케이트를 21세기 문화재로서 등재할 그런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2017년 문화재청에서도요.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 스포츠 대회 피겨 종목에서 우승할 때 신은 스케이트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피겨 금메달을 안겨준 김연아의 스케이트. 그 역사적 가치를 기억하면 언젠가 문화재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나의 21세기 문화유산 답사기 19, 17위를 공개합니다. K-팝 음반 시장 돌풍의 연대기. 전 세계를 사로잡은 K-팝 열풍. 21세기 문화재 음악의 역사가 빠질 수가 없겠죠. 이젠 말하기도 입이 아픕니다. K-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국내 최초 빌보드 핫백 1위 등등 그래미 어워즈 후보 노미네이트까지 기록을 세우고 있는 BTS.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며 얻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1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BTS의 다이너마이트 음반이야말로 21세기 국보급 문화재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한국을 알린 BTS. 외국인들이 여기가 BTS의 나라입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BTS는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됐습니다. BTS. 팬들의 사랑은 곧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세계 각국에서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한복에 K푸드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널리 퍼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시대 BTS와 같은 월클 스타가 나올 수 있게 대한민국 음반 산업의 초석을 다진 상징적 앨범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변진섭 씨 노래 아닙니까? 자, 명반 인정입니다. 자, 근데 어떤 의미에서 문화재인지가 궁금해요. 그러게 이거를 문화재로 선정한다면 굉장히 많은 음반들이 나는 왜 아니야? 그래, 할 맞아. 수도 있거든요. 1988년에 발표된 변진섭 씨의 데뷔 앨범 21세기 문화재가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요, 이 앨범이 국내 최초 100만 장 이상 판매된 밀리언셀러 앨범입니다. 이게 최초예요. 아, 그래요? 네. 1980년대 우리나라는 아직 음반 산업이 성행하기 전이었습니다. 대박 앨범도 그냥 몇십만 장 판매에 그치던 시절이었죠. 밀리언셀러라는 말 자체가 흔치도 않았던 시절, 변진섭 씨는 그야말로 한국 음악계에 돌풍을 일으켰고요. 그 영향으로 음반 산업이 확대, 한국 음악 시장은 더욱 성장하며 또 다른 대형 가수들이 등장, 잇따라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한국 대중음악사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진짜 변진섭 씨의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 8, 90년대에 TV에서 무대를 보고 꿈을 키운 아이들이 현재는 한국 음악계를 책임지는 뭐 아이돌이고 작곡가고 음반 프로듀서고 이렇게 다 성장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처음에 1집이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다 했는데 네. 제 기억으로는 2집이 더 대박이 난 맞아요. 걸로 기억하거든요. 특히나 희망사항 들어있는 거예요. 희망사항. 너에게로 또다시 승리에게 진짜 명곡 많았던. 뭐가 타이틀곡인지도 모를 정도로 다 좋았어요. 그냥 다 좋았어,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번에도 다들 인정하셨죠? 의미 있네요. 실직, 국가 부도. 1998년 대한민국은 IMF로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당시 절망과 위기를 희망으로 바꾼 위대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저 영상은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상으로 참 많이 재생됐던 기억이 나요. 그때 추억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떴어요. 높이 떴습니다. 박세리 선수의 양말입니까 뭡니까? 문화재로 등재하자는 게 뭐예요? 양말? 제가 21세기 문화재로 추천하는 것은 1998년 US 오픈 당시 위기 속에서 희망을 건져냈던 박세리 선수의 골프채와 트로피입니다. 나 인정. 당시 박세리 선수는 20살의 나이로 세계 4대 메이저 중에서도 모든 골프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US 오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제니 추아시리폰 선수와 4라운드까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인 끝에 동타를 기록하며 연장전에 돌입. 연장전에서도 엎치락 뒤치락 승부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연장 18홀에서 그만 박세리 선수의 친 공이 연못 바로 근처 수풀에 걸리고 만 겁니다. 당시 박세리 선수의 상황은 마치 IMF로 국가적인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흡사 비슷했는데요. 맞아. 바로 이때 전 국민을 열광케 한 역사적인 명장면이 탄생을 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양말을 벗고 연못에 들어간 박세리 선수. 멋지게 샷을 쳐내는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해치고 나갔어요. 와. 대한민국 최초로 US 오픈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겁니다. 저 경기에서 저 위기에서 끝내 이기리라 이겨버렸어요. 정말 국민들이 그냥 시리에 빠져 있었고 웃을 일이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저 영상 보고 우리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2016년 100여 년 만에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던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스포츠 대회 당시 박세리 감독 연출, 박인비 선수 주연으로 금메달 수상이라는 드라마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골프채와 트로피가 문화재에 등재된다면 소감이 어떨지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 기분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대손손 길이 남을 영광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대통합시킨 힘. 저는 이 힘의 원동력이 된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문화재이자 대한민국의 국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 나왔어요, 오늘. 그러죠? 자, 이것은 축구자료 수집가인 이재영 씨가 2006년 8월 머나먼 이집트까지 직접 찾아가서요. 한 남성을 만나 간곡하게 설득한 끝에 드디어 한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뭐지? 뭔데 애초에 뺏겼죠? 이것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맞아. 공. 이거 2002년 대회 때 쓰던 공식공인데? 그렇죠. 피버노바. 야, 이거 진짜 기억난다. 저 색깔이랑 저 공 모양. 자, 이 공은 전 국민이 뜨겁게 열광했던 2002년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행을 확정지은 홍명보 선수의 승부차기 공입니다. 홍명보 선수의 이 승부차기 공을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로 4강 진출을 달성. 우리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킨 힘이자 기적을 이루어낸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죠. 2002년 세계축구대회 8강전 우리나라는 무적함 대 스페인과 4강 진출 티켓을 걸고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스코어는 0대0. 결국 남은 것은 승부차기였습니다. 양팀 3명의 키퍼가 똑같이 승부차기에 성공하며 팽팽히 맞선 상황. 그런데 스페인의 4번째 키커인 호아킨이 날린 슛을 정확히 막아낸 이훈재 골키퍼. 맞고 나서 이러고 지나가셨죠. 이를 꽉 물고 나 피죽겠다. 대한민국이 4대3으로 앞서는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 4강 진출의 운명은
마지막 키커인 홍명보 선수의 발 아래 놓인 공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모두의 간절한 바람 속에 홍명보 선수가 찬 골은 슛! 골! 승부는 5대3으로 전 국민이 바라던 4강 진출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홍명보 선수가 뛰어왔던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좋은 머릿결이 이렇게 좌우로 펄럭펄럭했던 기억이 맞아. 저 공이 한국 축구사 아니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아니 근데 그 중요한 공이 왜 이집트에 가 있냐고. 자, 경기 종료 때 그라운드에 있던 축구공은요. 주심이 갖는 게 관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관리예요. 아 관리. 전혀 몰랐네. 훔쳐간 게 아닙니다. 관리예요. 난 그 나쁘게 생각했네. 그리고 그게 들고 오는 게 그냥 그게 당연한 에티켓인 거예요. 그래서 2002년 스페인전 주심이었던 이집트 출신의 간두르 심판이 그 공을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축구자료 수집가 이재영 씨는요. 이것이 이집트에 있으면 집안의 영광이 될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가면 한국 축구 100년 사이 가장 빛나는 유산이 될 겁니다. 간두르 심판을 어렵게 설득한 끝에 스페인전 승부차기 공을 기증받았습니다. 대단하시다. 기증 증서도 저렇게. 야, 그걸 이거는 기증해 주셨다는 박수 쳐야 거잖아. 된다. 네. 이걸 가져오신 분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냥 기증해 주신 분도 너무너무 감사하네. 이번 특종 사진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 분은 낯이 익죠? 그 마크롱 대통령 아니에요? 네, 대통령 아닙니까? 프랑스의 대통령입니다. 아, 그러면 저 가운데 계신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그렇죠. 그분이 오늘의 주인공이. 맞습니다. 이분은 한국인 자존심 뿜뿜 세워준 프랑스 최고의 예술 재본가 조용덕 씨입니다. 예술 재본가요? 그렇죠. 최고? 최고입니다. 야, 프랑스라고 하면 예술의 최고봉인데 아, 당연하죠. 거기서 인정을 받았다는 게 근데 예술 이 재본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뭐죠? 중세 시대 수도원에서 책을 튼튼하게 엮는 데서 출발한 예술 재본은 르네상스 시대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책을 한 장 한 장 뜯고 새로 묶어서 가죽이나 천을 입혀서 책을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일컫습니다.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저 보관도 잘 되고 좀 책이 좀 오래 가겠네요. 그렇죠. 프랑스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는 제26회 최고의 장인대회 MOF에서요. 올해 재본 분야에 외국인 최초로 조용덕 씨가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럼 예술 재본의 본고장인데 외국인으로서는 최초인가요? 그렇습니다. 자랑스럽다. 추다. 프랑스 사람이 아닌 사람 최초입니다. 자, 이 대회 심사 기준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약 200여 개 전문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발하는데 올해는 20여 개 분야에서 아예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기준이 엄청나다 보니까 네, 야, 궁금하네요. 그 작품이 어떻게 생겼을지. 그죠? 이 책들이 이번 MOF에 출품한 작품들인데요. 책 표지도 다 조용덕 씨가 수작업한 작품들입니다. 종이를 제가 만들고 거기다가 캘리그라피로 책의 내용을 이렇게 쓴 거고 저게 인쇄가 아니고요. 그렇죠. 와 근데 진짜 인쇄같이 정교한데? 여기도 2002년쯤에 조용덕 씨가 원래는 원예를 배우러 프랑스에 갔대요. 근데 우연히 예술 재본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고 보통 책 한 권을 작업하는데 2달에서 6달이 소요될 만큼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오직 책만 바라본 15년 외길 인생 조용덕 씨는 2번의 도전 끝에 지난 5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메달도 받고 대통령궁인 엘리제궁 만찬장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함께 영광의 순간도 함께 한 것이죠. 프랑스 정부가 인정하는 최고권의 자격증을 받았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뭔가 골프의 박세리, 그다음에 이제 야구의 박찬호 아하. 그 이상 가는 예술 재본에는 조용덕 씨로 불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조용덕 씨가 바로잡고 싶은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재본이라는 말 대신에 재책이라고 하자. 이유는요. 일본어로 책을 뜻하는 말이 이제 본, 이 본을 만든다고 해서 재본. 그렇구나. 그 단어가 폰이잖아요, 책이. 책이 본자를 쓰죠. 재책이라고 하자. 그죠? 책을 만드는 일, 재책. 굉장히 일리 있는 얘기인데요? 그죠? 예. 그럼 우리 조용덕 재책가라고 저희가 소개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인도까지 전 세계를 씹어먹은 한국인 슈퍼스타가 있습니다. 뭐야, 한국 노래인데? 전 세계인을 떼창하게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태기, 뭐해? 국내 휴대전화 광고로도 친숙한 그녀. 한국이 낳은 국보급 DJ 겸 프로듀서 패기구. 세계를 씹어먹은 패기구의 화려한 커리어. 2018년 영국 최대 인디 음악 시상식 AIM 인디 뮤직 어워즈에서 It Makes You Forget 잊게 한 해로 올해 노래상 수상. 저분 광고에서만 봤는데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자,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된 거죠? 궁금하죠? 원래는 패션을 전공했던 패기구 씨입니다. 그런데 2009년쯤 우연히 첫사랑 덕분에 클럽 음악에 입문하게 됐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첫사랑보다도 음악과 사랑에 더 빠지게 된 것이죠. 이후에 2014년쯤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위해 독일로 이주한 뒤 매일 클럽에 출석 도장을 찍고 맨 앞줄을 사수.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디제잉을 독학하다가 2016년 DJ로서 첫 활동을 시작한 그녀. 그 뒤 한국인 최초의 기록은 모조리 섭렵. 2016년 독일 베르크 하인 클럽에서 한국인 DJ 최초로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같은 해 영국 불지의 일렉트로닉 전문 레이블 테크니컬러에서 앨범을 발매하기까지. 그리고 탑스타들만 한다는 유럽 투어를 하며 작년 한 해만 무려 200여 건의 공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단하다. 잘 나가죠? 오, 엄청나네요. 근데 해외에서도 유명한 DJ 많은데 네네. 이 패기구 이분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게 뭐 있어요? 뮤직 is 많고 공통어. 패기구의 매력적인 저음 보이스와 함께 감각적인 디제잉으로 그녀만의 오묘한 음악 세계를 구축했고요. 흔한 EDM 대신에 한국어 가사를 마치 추임새처럼 응용까지 한 스페셜. 한국 DJ밖에 못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흥부에서는요. 판소리와 PD 등 한국의 멋과 일렉트로닉 음악을 크로스. 흥부야! 또 2019년 발표한 Starry Night의 뮤직비디오에서도 한국의 강강술래와 태권도를 등장시키는 등 동서양의 화합을 이루며 그녀만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합니다. 패기구의 음악에 빠진 클러버 리스너들은 신선해, 클럽 음악계 센세이션이야, 클럽 음악은 패기구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라는 반응 일색이었다고 합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패기구의 패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주모 여기 한 사발 추가요. 19, 6위 공개합니다. 할리우드가 픽한 마블. 마블리에서 마블리로 마블맨 된 마동석. 팔뚝 액션 통할까? 자, 여러분, 우리의 마블리가 드디어 마침내 할리우드에 진출했습니다. 박수! 예, 동성마. 그 논의 중이라고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저렇게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다. 뭐 안 돼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젤리나 졸리 옆에 서 있는데 이상하더라고요. 약 합성 느낌도 좀 있고 장난 아닌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 여기 왜 있지?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좀 신기했어요, 진짜. 이제 마동석 씨의 팔뚝 액션을 전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인류를 위협하는 악당 타노스와 이에 대적하는 히어로들의 전쟁 인피니티 사가가 장장 1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 뒤 마블 스튜디오가 인피니티 사가 이후의 이야기를 그린 차기작들의 라인업을 공개했는데요. 그중 바로 세 번째 영화인 이터널스. 자, 이터널스에서 마동석 씨가 맡은 역할은요. 10명의 히어로 중 한 명인 길가메시인데요. 어벤져스에 헐크가 있다면 이터널스에는 길가메시가 있다. 길가메시는 이터널스 멤버 중 가장 강력한 힘과 내구력뿐 아니라 모든 질병에 대한 면역력, 불사, 공중부양 등 아주 막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히어로인데요. 또 흐뭇한 건 이터널스에서 마동석 씨와 함께 출연할 배우가 누구냐? 전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 미드 왕좌의 게임으로 이름을 알린 리처드 매든 등 할리우드의 대표 핫한 배우들이 함께 영화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안젤리나 졸리 누님과 같이 지구를 지킨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지만 마블 시리즈의 새 시리즈에 마동석 씨가 히어로 중에 한 명이라는 게 참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마동석 씨가 소감을 밝혔는데요. 말도 안 되는 좋은 일이 생겼고요. 저도 깜짝 놀랐고 제가 뭐 예를 들면
야구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메이저리그에서 불러준 거나 다름없어서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동석표 길가메시가 어떻게 지구를 지키는지 궁금하시다면 모두의 진실의 방, 아니 영화로 확인하시죠. 2020년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 5위. 또 베트남에서는 부동의 1위였던 일본 자동차를 제치고 한국 자동차가 1위를 차지. 게다가 글로벌 수소차 판매 1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은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강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랄까 성능 면에서도 뒤지지 않고 맞아요. 브랜드 가치 면에서도 안 뒤진다는 게 그게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천하는 21세기 문화재는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시작, 제1호 국산차입니다. 1955년 8월 첫 출시된 이름부터 첫 출발이라는 뜻을 가진 시발 자동차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최초의 그 시발 자동차. 왜 재수 오빠는 시발 되고 나는 시발 안 돼? 그거 아니야. 이거 봐봐. 시발. 1955년에 이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탄생한 시발 자동차는요. 서울에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던 최무성, 최혜성, 최순성, 최씨 삼형제의 손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당시 미군이 버린 폐차의 주요 부품을 떼어내 재생했고요. 또 드럼통을 일일이 두들겨 펴가지고 자동차에 차체를 조립해 완성합니다. 이런 제조 방식 때문에 초반에는 차 한 대 만드는데 무려 4개월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수제차네. 그러네. 완전 핸드메이드죠. 뭐 대한민국 헨리 포드라고 할 수 있겠네. 맞습니다. 사실 주요 부품을 미군 차량에서 가져와서 최초의 국산차가 맞느냐 이런 논쟁이 있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발 자동차가 말 그대로 한국 최초의 자동차로 불리는 이유. 바로 Made in Korea. 엔진! 엔진이지 차는. 흙으로 만든 틀에 쇳물을 부어 주물을 제작한 뒤 손으로 일일이 구멍을 뚫고 깎아 엔진을 제작.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엔진을 이게 수공업으로 일일이 부품까지 만드신 줄은 몰랐네. 자, 그렇게 1963년 5월 단종되기까지 누적 2,235대가 생산되며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에 큰 족적을 남긴 우리나라 최초의 자동차. 아마 이 시작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자동차 강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 어렵죠. 없었죠. 참 정말 저거를 시도했다는 게 대단하네요. 현재 시발 자동차는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모델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나의 21세기 문화유산 답사기 19, 15위 공개합니다. 한국인의 원조 소울푸드? 한국인 1인당 라면 소비량은 연간 75개로 단연 세계 1위. 와우. 진짜 많이 드시는데. 너무 맛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2020년 한국 라면의 해외 수출량은 무려 약 58만 톤으로 역대 최대 수출량을 달성했습니다. 대표적인 K푸드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네. 해외에 나가보면 가장 메인 자리에 한국 라면 딱 자리 잡아 있고요. 스위스 융프라우에서도 커피 마실래, 라면 드실래 둘 중에 하나 옵션이 한국 라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수많은 라면들 중에서도 제가 21세기 문화재로 강력 추천하는 라면은요. 대한민국을 라면 공화국으로 만든 시작. 대한민국 최초의 라면 삼삐라면입니다. 1960년대 식량난에 쌀 대안으로 떠오른 게 라면이었는데요. 그렇게 1963년 9월 대한민국 최초의 라면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국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등장한 만큼 당시 라면 한 개당 가격은 단돈 10원. 1967년 기준 커피 한 잔이 35원이었으니까요. 여기에 비하면 너무나 저렴한 가격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 아니 꼬불꼬불한 게 벌레같이 생겼어. 아, 이게 무슨 맛이야. 너무 밍밍한 거 아니야? 인스턴트 라면 자체가 생소했고요. 특히 처음 나온 라면은 일본의 식품업체의 라면 기술을 그대로 전수받아 닭고기 육수 베이스의 일본인 입맛에 맞는 순한 맛이었는데요. 매운맛을 좋아하는 우리 입맛에는 영 맞지 않았던 거죠. 이후 삼필라면은 한국인의 입맛을 겨냥 고춧가루와 마늘을 팍팍 넣은 수프를 개발해 얼큰한 라면으로 재탄생됐고요. 처음에는 또 그런 과정이 있었네. 이 고객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지금의 라면을 만들었군요.
그 결과 당시 산빌 라면은 연간 라면 700만 개가 생산되며 쌀 30만 석을 절약하는 효과를 냈고요. 그 공을 인정받아 1967년 제1회 식품전시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58년간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었던 고마운 라면. 이제 우리가 문화재로 모셔야 할 차례입니다. 나의 21세기 문화유산 답사기 19, 14위를 공개합니다. 조선의 역사를 총망라한 방대한 역사서 조선왕조실록. 고려가 불심으로 국난을 극복하고자 만든 8만 대장경. 한 시대의 역사를 집대성한 책들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보물들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1세기에도 대한민국 교육사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국내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는데요. 판매 부수만 무려 약 4,600만 권으로 추정되고요. 이 책을 쌓아 올리면 에베레스트의 약 156배. 바로 수험생들의 필수 참고서 수학의 정입니다. 이거는 진짜 다 샀지 뭐. 빡하면. 저는 해져가지고 2권 샀었어요. 이거. 해졌다고? 나도 해졌어. 깔고 자가지고. 아 그게 아니라 네, 맞죠. 집합하고 방정식을 많이 봐가지고 그만 여기만 너무 너덜너덜한 거야. 자, 60년대 당시에 서울대 수학과 학생이었던 홍성대 씨는요. 아니 제대로 된 수학 참고서 하나가 없군. 내가 직접 만들어야겠어. 당시 국내 수학 참고서의 수준에 실망한 뒤 외국의 수학 서적을 찾아 분석하며 수학의 정비를 집필하게 됐다고 합니다. 대박이다. 수능 출제 경향이나 내신 반영법 등 입시 제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수험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가 뭘지. 이 비결이 이름 그대로 정석 그 자체. 수학의 정비는 수능에 최적화된 문제집이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 서류요. 빨간 책은 내신, 수능 수준에 맞는 기본 시리즈. 파란 책은 교과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실력 시리즈. 이렇게 수준별로 분류가 돼 있고요. 또 교육 과정이 개편될 때마다 기출 문제와 연습 문제를 보강해 왔다고 합니다. 피해가지 않게 그물망을 다 이제 펼쳐놓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은데. 게다가 이 수학의 정비 초판본은 대한민국 수학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서 2016년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전시까지 됐는데요.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문화재 등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수학의 정비가 대한민국 55년 수학사를 아우르는 살아있는 역사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아닐까요? 나의 21세기 문화유산 답사기 19, 13위를 공개합니다. 황금 비율의 원조. 우리가 한때 해외에 갔을 때 꼭 사오는 필수 쇼핑 리스트. 뭐 베트남에 가면 GP 커피, 말레이시아에 가면 RB 카페 등 각국을 대표하는 인스턴트 커피들 많이 사왔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마트 가면 선물로 사기 너무 좋잖아. 일단 커피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커피들은 모두 우리나라가 아니었으면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커피 믹스가 탄생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추천하는 21세기 문화재는 커피 믹스입니다. 일단 세계 최초 타이틀 있죠. 그리고 커피콩 하나 나지 않았던 커피 불모지에서 탄생했다는 탄생 스토리 좋고요. 다방의 전유물이었던 커피를 가정 중심으로 변화시키며 커피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요즘같이 추운 날 등산하러 가서 따뜻하게 커피 한 잔 하려고 하는데 봉지에 소분해온 인스턴트 커피 가루 꺼내고 프림 꺼내고 설탕 꺼내고 이거 일일이 챙기고 꺼내기 얼마나 귀찮습니까? 하지만 커피 믹스 한 봉지만 있다면 보온병 열고 타기만 하면 끝!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한 커피 믹스를 만든 기술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커피 믹스가 탄생한 것은 1976년 12월 국내 식품 전문 기업 D사에서 출시한 맥스비 커피 믹스인데요. 당시만 해도 커피 믹스는 녹차 티백 같은 파우치 형태로요. 저랬어. 커피 한 잔 분량의 커피가루와 크림, 설탕이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있으면 손쉽게 맛있는 커피 한 잔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죠. 그렇게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커피 믹스의 시대가 개막했는데요.
이후에 1996년에 등장한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형태인 스틱형 커피 믹스입니다. 스틱 봉지에 커피와 크림, 설탕을 차례로 담아 섞이지 않게 포장하는 기술을 구축했고요. 그때부터 커피를 탈 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설탕의 양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대박이다. 그렇게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든 커피 믹스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진출, 전 세계의 커피 믹스 문화를 전파했고요. 더 나아가 모카 맛, 티라미수 라떼, 바닐라 라떼, 아이스 돌체 라떼, 심지어는 민트 초코까지 다양한 맛의 커피 믹스가 등장하면서 커피 애호가들이 편리하게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공헌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17년 특허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빛낸 발명품 10선 중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온돌에 이어 커피 믹스가 5위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고 합니다. 5위? 아니, 훈민정음과 커피 믹스가 같은 동급. 뭐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와.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줬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왜 문화재가 아닌지 의아해하실 거예요. 왜 그 정도까지 말을 하죠? 뭐죠? 아니 한복이 안 돼 있나? 그런데 왕이나 왕비의 한복 혹은 무덤에서 발굴한 의복 등은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지만요. 정말 뜻밖에도 아직 한복, 복식 자체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등재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복이 워낙 종류가 많고 다양하니까 어떤 종류를 딱 잘라서 여기까지가 한복이다, 이거 아니면 한복 아니다 이렇게 규정하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제라도 한복이야말로 21세기 문화재로 등재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대에 따라 조금씩 형태가 변했지만요. 단아한 선의 예술, 저고리, 주름의 미학이 담긴 치마, 기품이 넘치는 두루마기와 바지, 그리고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손수 수놓은 바느질과 화려한 금박 장식 등 한복엔 오랜 세월 이어져 온 한국의 미와 예술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패션계 거장 칼 라거펠트도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을 선보이는 등 전 세계가 한복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습니다. 근데 결국 이 어떤 스타일 자체가 정립된다는 게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고조선부터 내려온 어떤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를 거쳐서 이 생활 한복도 있고요. 그다음에 퓨전 한복까지 오랜 시간 아름다운 멋을 계승해 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헤리티지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복이 오죽 아름다웠으면 우리의 한복을 두고 말도 안 되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동북공정의 움직임을 보이며 한복은 명나라 한족의 한후에서 영향을 받은 중국의 옷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빨리 기록으로 남겨서 좀 지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전 기자가 문화재청에 취재를 해봤습니다. 올해 중으로 한복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조사 계획에 포함 한복의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혼과 예술의 정수가 담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한복. 하루빨리 문화재로 지정되길 바랍니다. 나의 21세기 문화유산 답사기 19, 9위 공개합니다. 세계를 화합시킨 평화의 상징, 19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30년 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 두 대회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요. 그런데 이 두 대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요?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냉전 시대. 특히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미소 대립은 최악으로 치달았는데요. 그래서 1980년에 개최된 모스크바 세계 스포츠 대회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60여 개국이 불참을 선언. 맞아요. 또 4년 뒤 치러진 1984년 LA 세계 스포츠 대회는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18개 나라가 불참하며 반쪽짜리 대회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4년 뒤인 1988년 과연 대회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무색하게 무려 159개국이 참가. 당시 세계 스포츠 대회 사상 최대 참가국 수를 기록하며 세계 평화를 한 발짝 앞당긴 제24회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가 개최가 됐던 겁니다.
정말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서 손에 손잡고였어요. 진짜. 세계 대회만에 뭐 진영과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참여한 대회가 된 거죠. 자, 그리고 30년 뒤 전 세계가 스포츠로 하나가 됐던 평창 동계 스포츠대회 직전에도 전 세계를 차갑게 얼어붙게 한 또 다른 냉전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또 미국을 향한 거침없는 도발에 핵 전쟁까지 거론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됐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미사일 발사 뉴스를 매일 접했던 것 같아요. 네. 무서웠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요, 북한이 2018 평창 세계 스포츠 대회 참가를 선언.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진정한 인류의 화합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며 당시 대회 슬로건이었던 하나된 열정을 전 세계에 보여준 대회로 기록됐습니다. 야, 근데 두 대회 모두 이제 스포츠 이벤트 이상의 의미가 있었네요. 그죠? 우여곡절도 많았고 의미도 크고. 그래서요, 저는요, 세계 평화의 역사 한 획을 긋 두 세계 스포츠 대회를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 성화봉을 21세기 문화재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먼저 1988년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 성화봉은 8월 23일 그리스에서 채화돼 8월 27일 한국에 무사히 도착. 무려 1,467명의 손을 거치며 4,168km의 거리를 이동했고요. 성화봉송의 마지막 주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와 아시안게임 육상 금메달 3관왕 임춘혜 선수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성화봉을 건네받은 최종 점화자는요, 국민대표 3인으로 당시 선마을 선생님 정선남 씨, 마라톤 선수 김원탁 씨, 소녀 무용가 송미정 씨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인 2018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뜨거운 평화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평화를 상징한 첫 한국인 성화 봉송 주자,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부터요. 박보검, 유재석, 이상화, 차범근 등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일반인까지 총 7,500여 명에 의해 성화봉이 운반됐고요. 최종 점화자인 피겨 퀸 김연아 선수의 화려한 피겨 연기 끝에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영광이네요, 진짜 와. 1988년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 성화봉은 현재 수정구 체조 경기장에, 2018년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성화봉은 평창 올림픽 기념관에 전시 중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스포츠 축제라고만 생각하면 뭐 그렇게 문화재까지 할 정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미가 있잖아요. 세계의 어떤 그 화합과 평화라는 거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문화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특종입니다. 평화의 상징 성화봉 외에도 198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스포츠 대회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렸던 서울 종합운동장, 이 주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 역시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꼭 들르는 명소 있지 않습니까? 맞아. 네, 고대 로마 제국의 상징이자 고대 경기장으로 쓰였던 이 콜로세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19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88 서울 세계 스포츠대회 의미와 우리 스포츠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봤습니다. 88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는 우리 근현대사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런 만큼 뭐 2000년 후까지 보존될 어떤 의미가 있죠. 있죠. 네.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의 메인 스타디움 서울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은요,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가 김수근 씨께서 조선 백자의 우아한 곡선미를 따서 설계한 곳인데요. 약 7만 석의 관중석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기장입니다. 특히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듯 한강에서 시작된 개회식은요, 성화봉송, 보싸움,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길이 남을 희대 명장면, 굴렁쇠 소년의 퍼포먼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 울려 퍼진 노래, 손의 손잡. 노래도 좋았어요. 야, 저런 거는 진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처음 보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국민들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줬죠. 그뿐만 아니라 개최 당시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는요,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며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탈피했고요. 세계는 서울, 서울은 세계. 이렇게 대회 당시의 표어처럼 대한민국의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제적 도시로서의 도약을 보여줘. 이 영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오랫도록 보존하기 위해 이 서울종합운동장 이 주 경기장을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21세기 문화유산 답사기 19 7위를 공개합니다. 우주를 향한 첫 발걸음. 오래전 인류에게 하늘은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하늘의 이치를 깨닫기 위한 연구와 도전은 계속돼 왔고요. 1669년 조선시대 천체 관측기구인 혼천이는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보로 지정. 그렇다면 천체 관측을 넘어 우리나라에서 하늘로 쏘아 올린 이것이라면 21세기 문화재에 지정될 만한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손색이 없다 생각하는데 과연 그 정체가 뭔지 두 기자님은 짐작이 되십니까? 뭐 우리별 맞습니다. 우리별 1호. 우리별 1호. 1992년 8월 11일 프랑스령인 기아나의 쿠르 우주기지에서 쏘아올린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입니다. 사실 우리별 1호를 발사하기 전까지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불모지였는데요. 이에 카이스트의 고 최순달 교수는요. 인공위성을 부여하지 못한 국가는 암흑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최순달 교수의 지도 아래 우리나라의 젊은 과학도들이 영국 서리대학교에서 유학하며 인공위성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영국의 도움을 받아 제작된 우리별 1호. 우리별 1호를 통해 남극 세종기지 연구원들이 한국과 데이터 메시지를 주고받았고요. 우리별 1호가 지구 표면을 촬영, 우주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별 1호는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초석이 됐는데요. 우리별 1호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1993년 국내산 부품으로 제작한 인공위성 우리별 2호 발사에 성공. 그리고 그 결과 1995년 통신위성인 무궁화 1호, 99년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 그리고 2013년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인 나로우까지 우주에 쏘아올리는 성과를 이룩했는데요.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그때 쏘아올린 우리별 1호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1992년에 발사한 우리별 1호의 설계 수명은 5년이었는데요. 하지만 1997년 임무가 종료된 뒤에도 더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 마지막 교신을 끝으로 우리별 1호는 우주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아쉽다. 대신 현재 나로 우주센터 우주과학관에서 우리별 1호의 모형을 전시, 그 역사적 가치를 기리고 있습니다. 본체는 없어도 설계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럼요. 우리별 1호 설계도와 함께 그 모형을 문화재로 이렇게 또 보존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특종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또 다른 분야가 있죠. 바로 게임입니다. e스포츠. 과거에는 e스포츠가 단순한 오락거리로 여겨졌지만요. 저 오락이라 그랬죠, 진짜. 옛날에 오락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오락실 같잖아. 예. 현재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요, 무려 17조 원입니다. 2022년 아시안 게임에서도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은 페이커 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요. e스포츠 종주국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근데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게임 잘해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게임상에서 한국인 만나면 무섭다고 할 정도고 한국인이랑 같은 서버에서 게임 안 하려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항상 개발하던 사람들조차 상상도 못한 버그를 다 찾아냅니다. 네. 그런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명한 국산 게임이 없는 게임 불모지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최초의 온라인 게임, 바삐의 나라입니다. 바나라고 하죠, 줄여서. 이건 뭐 전설입니다. 아, 이거 해봤어요? 어떻게 안 해봐요, 이거. 사실은 이때 저 바삐의 나라와 리니삐 뭐 이런 게임들이 나오면서 저게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지금 웹소설의 판타지 문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네. 바삐의 나라는 게임 회사 엔사에서 1996년도에 출시한 국내 최장수 온라인 게임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서비스되고 있는 MMORPG 게임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게임이 문화재급의 가치가 있는 이유, 오락실 게임, 콘솔 게임, CD팩 게임이 주를 이루던 시대, 바삐의 나라는 PC 통신을 통해 접속해서 이용하는 정액제 서비스 형태로 시작됐습니다. 게임 안에서 다른 유저, 사람들과 팀을 이뤄 함께 게임을 하고요. 채팅을 하면서 서로 소통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클랜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문화가 정착이 됐었거든요. 길드, 클랜 뭐 이런 게 생기죠.
그리고 1997년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과 함께 국내 PC방의 유행, 게임 바삐의 나라의 인기도 날로 높아졌고요. 1998년에는 연매출 100억을 기록, 게임 업계에서는 국내 최초, 미국, 프랑스,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외까지 진출했습니다. 게임 한류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네요. 조상이 셈이에요. 시조세지, 시조세. 그리고 최근에 모바일 버전도 출시하며 게임계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서비스예요? 그럼요. 바람의 날 아직도 해요. 대박이다. 새로운 게임이 우죽순 쏟아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25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는 이 자체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인정합니다. 네. 나의 21세기 문화유산 답사기 19. 이번엔 3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우리 셋 다 하나씩 남아 있습니다. 자, 5퇴예요. 그러니까 5퇴. 가자. 그렇지. 좋아. 이로부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로 손꼽혔는데요. 고3이야. 공부해야지. 누가 굶더라도 다시 공부시켜야 된다 이런 말까지 그냥 공공연히 나돌 정도로. 그럼요. 네. 장난감으로 유명한 그 엘사의 한국지사 회장이 본인 회사 장난감의 경쟁 상대가 뭐냐는 질문에 한국의 교육열이라고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하도 안 놀고 장난감제 하도 공부를 하니까. 위협적이죠. 그 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교과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수십 년 동안 우리 학창시설을 함께했던 종이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의 등장으로 점차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교과서를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 소중한 기록물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그렇다면 대한민국 첫 교과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야, 궁금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 교육부의 전신인 문교부가 최초로 제작한 국정국어 교과서. 바둑이와 철수. 바둑이와 철수. 저 때보다 바둑이라 불렀구나. 야, 내용 궁금한데, 내용? 바둑아 이리 오너라. 나하고 놀자. 영희야 영희야 바둑이는 너하고 놀잔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 바둑 띄고 안 해요? 네, 저 때는 좀 주사를 띄웠어요. 조사 뛰면 안 되는데요. 네, 이제 방침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요. 자, 원래 보통 한글을 가르칠 때는 각야, 거교에서 출발을 하지만 이 최초의 국어 교과서는 철수, 영희, 바둑의 일상 이야기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달하며 글자나 단어가 아닌 문장을 배우도록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법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회화로 시작을 했네. 스토리텔링. 네. 교과서는 각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있죠. 일제강점기에 심하게 훼손된 우리말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우리말 도로찾기라는 교과서도 보급이 됐었습니다. 아유, 1980년대에는 책가방을 가볍게 하자라는 취지에서요. 도덕, 국어, 사회를 합쳐 바른 생활, 산수와 자연을 합쳐 슬기로운 생활, 우와. 또 체육, 음악, 미술을 합쳐 즐거운 생활 등 통합 교과서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요새도 교과서 이름이 저렇게 돼 있어요?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렇게? 자,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교과서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오, 이것도 멋있다. 심플하네. 계절에 맞게 할 수 있는 걸 배우는 자연스러운 교과 과정으로 개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멋있다, 이것도. 저건 진짜 몰랐다. 자, 이렇게 시대의 교육상이 담기고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책 교과서,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서요. 현재 교과서 전문 박물관에서 과거 교과서들을 보존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대가 변하니까 교재는 자꾸 바뀌어야 되겠죠. 옛날 것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과학 같은 것도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발견이 나타나고. 이왕이면 그 변천사를 고스란히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 향후 교육의 발전의 지표로 활용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네요, 좋네요. 괜찮네. 나의 21세기 문화유산 답사기 19 1위 후보 헤드라인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기자의 1위 후보 공개합니다. 2018년 독일 슈레더 전 총리는요. 이곳은 세계와 세계 사이에 다른 세계 같은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이런 소감을 남겼는데요. 그리고 슈레더 전 총리뿐 아니라 버락 오바마 미 전 대통령, 에릭 슈미트 국비 전 부의장도 이곳을 방문. 외국인들이 꼽은 한국 여행 명소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아, 여기는 뭐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바로 경기도 파주시 진서면에 위치한 판문점입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판문점은 지금과 다르게 군사분계선 없이 자유롭게 북한군과 미군 국군이 그 안에서 왕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6년 북한군들이 유엔군을 폭행하고 살해한 일명 도끼 만행 사건이 발생.
이 사건을 계기로 콘크리트 연석이 세워지며 군사 분계선이 그어졌고요. 현재까지도 판문점은 남북 분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뭐 역사상 남은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상징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해요. 제가 판문점을 21세기 문화재로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판문점은 남북 분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화해와 평화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1971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 예비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만남과 회담을 위한 장소로 탈바꿈, 뿐만 아니라 1998년엔 고 정주영 현비그룹 명예회장이 2차례에 걸쳐 천여 마리의 소를 이끌고 판문점을 넘어 방북. 판문점은 남북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인 장소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도 소떼 방문할 때 진짜 감동이었는데. 저는 심지어 저 소떼 방문할 때 제가 올라가 있었어요. 저 뒤에 있는 트럭이 소떼예요. 어머나. 저 뒤에 보이는 저 트럭들 안에 소가 있었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소만 보낸 게 아니라 저 트럭까지 같이 보냈어요. 문자도 보내셨죠. 트럭도 보냈어요. 네네네. 그리고 판문점이 또 한 번 평화의 상징이 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2018년 2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함께 손을 맞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듬해 미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미국 대통령 최초로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아 세계를 놀라게 했고요. 그리고 판문점에서 남북미 세 정상이 회동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초석을 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북미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평화를 논하는 거를 직접 목격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의 의미를 두고 계속해서 전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한반도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기도 하지만 평화를 향한 미래 공간이기도 한 이 판문점을 21세기 문화재로 추천합니다. 독특한 스타일을 뽐낼 수 있는 문화적 허브 역할을 하는 곳. 벤츠와 셔츠, 신발 등 보석이 가득한 곳. 무려 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국의 유명 일간지에 소개되며 세계적으로 K-패션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말이죠. 전 세계가 주목한 K-패션의 중심지가 한국 스트리트 패션의 메카인 홍대, 성수, 이태원, 가로수길이 아닌 동묘. 아, 동묘. 사랑해. 동묘 토스트 맛있는 데 있는데. 사실 이 동묘 시장이야말로 도심 속의 보물상자 찐 힙스터들의 성지 아니겠습니까? 그 동묘 패션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동묘 패션은 진짜. 근데 동묘 패션은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그 오혁이나 GD가 입어야지. 우리가 입으면 그냥 옛날 옷 꺼내 입은 줄 알아. 내가 입으면 내 옷인 줄 알걸? 바로 응답하라지. 전 세계 패션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게 동묘의 이 시니어 스트리트 패션. 바로 멋쟁이 어르신들의 패션이라는 겁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영국의 일간지에서는 2022년 한 사진작가가 포착한 동묘 어르신들의 시니어 패션을 소개. 동묘 어르신들의 패션은 그 누구보다 컬하고 멋지다고 평가했고요. K-동묘 시니어 패션이 전 세계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로 아웃도어 룩과 일상복을 매치하는 고프코룩의 대가라 불리는 키코 코스타니노브 역시 몇 년 전 한국에 방문해 서울의 명소를 찾아다니던 중 동묘 인근에서 만난 한국 어르신들의 패션에 흥미를 느껴 SNS에 줄줄이 업로드를 하며 화제가 됐는데요. 컨셉 잡고 이거 찍은 게 아니라 섭외 연출 없이 그대로 담아낸 동묘 어르신들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힙함 느껴지십니까? 그냥 아무거나 걸치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있는 사람이 아무거나 걸치는 거랑 정 기자님이 애써서 국내에서 걸치는 거랑 차이가 나도 나는 거야. 헬멧 하고 노란색 입고 그 구두 신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걸 똑같이 따라하면 안 돼. 정말 후진 아저씨 같이 되는 거고. 저게 없어져. 저게 그 내추럴 힙인 거예요. 동묘 시니어 패션에 완전히 매료된 디자이너 키코는요. 런던의 한 컬렉션에서 동묘를 거니던 어르신의 배까지 힘껏 끌어올린 하이 웨이스트 패션과 등산복 상의와 정장 하의의 과감한 믹스 매치 등에서 영감을 받아 거침없는 스타일링. 한계가 없는 컬러 매치 등 동묘 패션이 연상되는 듯한 패션쇼를 선보였습니다. 진짜 동묘 스타일이네요. 두 번째 사진 제일 멋있다. 야, 동묘가 다시 보이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라 레트로가 유행인데 진정 그 옛 시대를 살아온 한국 어르신들의 찐 패션이잖아요. 그게 저게 진짜죠, 사실은. 그치. 오리지널리티가 저거예요. 오리지널리티가 저기 있는 거죠.
와, 대박이다. 글로벌 패션 트렌드는 바로 한국에 있었습니다. 세계를 사로잡은 동묘 시니어 패션. 여러분도 옷장 속에 낡은 옷 버리시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유행이 돌고 돌아 다시 주목받게 될지 모르니까요.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11위를 공개합니다. 모모까지 진출한 K 홍삼. 이번 특종 한 약사와 손님의 대화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약사님. 요즘 제가 기력도 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너무 피곤한데 좋은 제품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럼 홍삼 한번 드셔보세요. 기력 회복에 정말로 좋으실 거예요. 홍삼 추천,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익숙한 대화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아닌 중동.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있는 약국입니다. 아니, 홍삼이 중동까지 갔다고요? 게다가 약사가 딴 약도 아니고 이걸 추천하잖아. 원래 우리나라 면세점에서도 홍삼은 최고 인기 품목 중 하나. 그뿐 아니라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 진출해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며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홍삼 브랜드는 그에 그치지 않고요. 중동의 허브 국가로서 중동 국가들의 소비 트렌드를 끌고 가는 아랍에미리트를 공략. 2021년부터 중동 진출에 박차를 가해서요. 면역력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어필하면서 전년 대비 5배 이상 높은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K 홍삼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 2022년 기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는 대형 체인 약국 매장 약 200곳에 우리나라 정비장 홍삼 제품이 입점. 그중 50곳에는 정비장 전용 판매대가 마련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와, 그렇게 잘 나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전용 매대 보이시죠? 응. 그 전용 매장까지 있을 정도면 이건 뭐 인정받았다는 거죠. 킹정이죠. 중동에서 우리나라 홍삼이 인기를 끈 이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나면 기력 보충해야 되겠다고 난린데 하물며 뜨거운 사막 아래 중동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니즈를 잘 파악한 게 첫 번째고요.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홍삼은 면역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주목받았다고 하고요. 중동의 현지 남성들 사이에서 더욱 사랑받는 이유. 너도 홍삼 좀 먹어봐. 이게 스태미나에도 그렇게 효과가 좋대. 요 말은 정말 혹하죠. 동서고금이죠. 막론이죠, 막론. 동아시아를 넘어서 중동 사람들까지 기력 보충. 한국을 넘어 세계로 당당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K 홍삼이었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10위 공개합니다. 이제는 모모가 대세. 일본 가면 편의점을 털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먹거리와 신박템들로 여행 필수 코스가 된 일본의 편의점. 그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까지 접수하며 일본은 대표적인 편의점 강국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편의점 유명하죠. 해외로 많이 또 진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잖아요. 네, 뭐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즘엔 이 편의점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일본 편의점이 아닌 K 편의점이 대세. 특히나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등 동남아를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K푸드들이 또 SNS에서 챌린지로 유행을 했는데 편의점 자체 상품이 또 인기가 있어서 그러나?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편의점 빠지는 게 없네요. A 편의점은 2021년 4월 말레이시아에 첫 진출한 이후 2022년 8월 120개까지 점포를 확대. 1년 만에. 몽골에서는 250개 점포를 운영. 우와. 올해 시장 점유율 70%를 넘기며 업계 1위에 오르고 인기 고공행진 중인데요. 해외에서 A 편의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국의 편의점을 그대로 구현했다는 겁니다. 대표 제품도 한국 특색 조리 음식. 인기 상품 1위부터 10위가 모두 삼각김밥, 로제 떡볶이, 라면 등 현지 제품이 아닌 한국 상품으로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A 편의점의 말레이시아 1호점은 오픈 첫날부터 오픈런을 할 정도였다고. 뭐야? 편의점에 오픈런을 한다고? 드라마, 영화에서 막 보잖아. 아, 그래서? 우와.
K-팝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K-드라마, K-푸드로 이어지더니 한국 문화 이 상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국 편의점까지 단숨에 핫한 핫플레이스로 등극. 해외에서 인기 고공행진 중인 겁니다. 또 한국 비편의점은 베트남에서 현지화 전략까지 더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현지 음식인 반미, 반바오, 핫팟 등을 즉석 조리 카테고리로 만들어 베트남 진출 약 4년 만에 업계 2위로 등극. 일본 F 편의점보다 9년이나 늦게 시장에 진출하고도 점포수를 추월했습니다. 추월했대. 자, 이 같은 확장세와 인기의 이 동남아 현지에서 K 편의점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사례도 늘어났고요. 심지어 이제는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던 일본조차 한국 편의점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포내에서 취식하는 걸 좀 민폐라고 생각해 꺼려한다고 해요, 일본이. 근데 일본은 그래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편의점처럼 이제 가능한 곳이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식으로 좀 해보자, 우리도. 음악, 영화 등 문화예술에 이어 편의점도 이제는 한류의 주역.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세상을 뒤흔들 K-열풍이 불길 바랍니다. 2021년 10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당시 기온은 영하 1도. 혹한의 추위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현지 L호텔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은요. 한국산 온돌 덕분에 살을 아리는 듯한 추위도 가뿐히 넘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난방은 진짜 온돌이 끝판왕이죠. 난방에 온돌 이길 게 있어요. 온돌을 우리가 끼고 살아서 모르는 거지 온돌 없는 데 가면 정말 미칩니다. 근데 사실 온돌이라는 게 뭐 쉽게 이제 설치를 하거나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거는 건물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건데 이게 어떻게 바닥을 다 뜯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온돌의 난방 기능은 너무 좋지만 뭐 마트에서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 대공사를 하기도 힘들고 러시아인들이 온돌의 존재를 안다고 하더라도 정작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내 H사가 그 어려운 걸 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돌 난방 방식의 장점을 살려서 현재 건축에 맞도록 개량, 모듈식 패널 온돌을 제작한 것입니다. 기존의 바닥을 철거하지 않아도 가능. 약 30평 정도의 사무실도 2시간 정도면 난방 공사를 완료할 만큼 시공이 아주 간편해서요. 공사 기간이 길고 까다로울 것만 같았던 온돌 수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덕분에 2021년부터 이 간편한 모듈식 패널 온돌이 추운 나라 러시아까지 전파. L호텔 내 한 사무실 공사를 마친 이후 다른 현지 기업체들에도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러시아 곳곳에서 온돌을 놔달라는 러브콜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온돌을 저런 식으로 수출을 할 수가 있군요. 모듈형으로 저렇게 타일처럼 깔도록 만든 것 같은데. 그렇죠. 아이디어 너무 좋다. 온돌은 우리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서 널리 전하고 싶은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모름지기 이 뜨끈뜨끈한 온돌이 등을 데워줘야 제맛 아닐까요? 실제로 외국에는 이 온돌 문화가 없어서 벽난로나 히터 등으로만 추운 겨울을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 사이에는 온돌, 찜질방 문화가 인기입니다. H사의 모듈식 패널 온돌은요. 현재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에 수출 중. 또한 유럽과 인도, 카자흐스탄 등에도 수출의 물꼬를 트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온돌은 정말 수출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뜨끈한 K 방바닥 맛을 아시오? 우리나라도 모자라 이젠 세계인들의 겨울을 책임질 한국식 바닥 난방 시설 K 온돌의 파워를 기대합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4위 공개합니다. 1번. 한국인처럼 뭐뭐할래요? 뭐요? 같은 사람이에요? 화장법이 좀 다른가요? 자, 이미지는 전혀 다르지만 같은 사람. 맞습니다. 자, 이처럼 메이크업 스타일에 따라 전혀 다른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지요. 자,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인처럼 화장하는 이른바 K-메이크업이 인기. 자, 일본에서는 한때 짙고 화려한 이 갸루 메이크업과 발그레한 볼터치로 일명 숙취 메이크업으로 알려진 이 이가리 메이크업 등이 유행했는데요. 자, 그런데 최근 일본 10대들 사이에서는요. 어제 트와이스 무대 봤어? 너무 예쁘더라. 왜
왜? 일본 사람이라며. 왜? 40대 변태가 짱뽕을 한다 했지. 아니, 일본야 내가 좀 연기를 한다 했어. 여학생. 여학생을 한 거야. 40대 변태 아저씨로 보여요. 변태 아저씨라니, 이 사람아. 어제 트와이스 무대 봤어? 너무 예쁘더라. 사쿠라도 르세라핌 활동하면서 더 예뻐진 것 같아. 자신들이 좋아하는 K-팝 스타들을 롤모델로 삼아 K-메이크업에 대한 관심이 급상승 중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 한국의 메이크업,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부 표현. 일본은 기본적으로 이 매트한 무광택 질감의 핑크빛 볼터치로 포인트를 준다면 K-메이크업은 일명 빛이 납니다. 물광 피부라고 하죠. 그렇지. 촉촉하게 반짝이는 투명한 피부를 강조하는 게 특징. 두 번째, 눈화장. 일본은 이 펜슬 타입의 아이라이너로 눈의 끝부분을 자연스럽게 흐려주면서 표현을 하지만 한국은 액체 타입의 아이라이너로 좀 더 선명한 눈매를 부각. 세 번째, 입술 표현. 자, 일본은 베이비 핑크 등 두드러지지 않는 누드 톤을 선호. 하지만 한국은 생기 있는 레드나 밝은 핑크 톤으로 포인트를 주는데요. 두 나라의 화장법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 사이에서 최근 K-메이크업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진짜 남자들은 사실 여자들 메이크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몰랐는데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여주니까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네요. 차이 많이 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퀄리티 높은 K-메이크업을 위해 필요한 게 뭐다? K-화장품이죠. 일본 국민 걸그룹 HKT48 출신으로 현재 르세라핌으로 활동 중인 사쿠라 씨가 K-메이크업의 열풍에 힘을 실었는데요. 네, 特にこのジベレディってやつはどの韓国のアイドルの方も絶対これを持ってたんですよ。メイクさんが中心に。 저걸 본 사람들이 저걸 얼마나 많이 샀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국 제품들이에요. 맞아요. 자, 사쿠라 씨의 이 영상은 공개된 지 하루 만에 100만 뷰를 기록. 일본 너튜브 인기 동영상 순위까지 오르며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어마무시한 K-메이크업의 위력에 일본 현지 드럭스토어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인기도 더욱더 상승세. 실제로 지난해 국내 화장품 A 브랜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배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 19, 3위를 공개합니다. 세계 3대 요리학교에 입성한 모모. 최고의 미식 강국 프랑스의 세계적인 요리학교 르꼬르동 블루.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5월 한국의 이 음식이 르꼬르동 블루의 정규 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어? 진짜? 김치봅니다. 김치. 저는 그러면 한 발짝 더 나가겠습니다. 뭐죠? 김치찌개. 아, 그만해. 세계적인 요리 전문 학교인 르꼬르동 블루 파리 본교에서 가르치는 K-푸드는 바로 사찰 음식입니다. 이게 그거구나. 비건 음식. 비건이랑 맞물려 가는구나. 보통 서양 요리들을 보면 기름에 튀기고 치즈 듬뿍. 먹으면 혈관이 파괴할 듯한 헤비한 음식들이 많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찰 음식은 육류를 이용하지 않아 채식주의 식단의 표본, 자연에서 나온 식재료를 과하지 않게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소화도 잘 되고 심지어 맛도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음식인 것이죠. 한국의 사찰 음식이 르꼬르동 블루 정규 과목으로 채택된 날 홍승 스님이 학교에서 간장과 된장, 고추장 등 한국의 전통장으로 만드는 사찰 음식을 소개, 현지인들 앞에서 직접 장떡을 만들어 채식의 진수인 사찰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사찰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과정 역시 수행이라는 사찰 음식이 가진 정신에 또 한 번 반했고요. 실제로 지난해 사찰 음식을 정규 커리큘럼으로 먼저 채택한 르꼬르동 블루 런던 캠퍼스 학과장은요. 사찰 음식은 건강하고 매력적인 조리법으로서 최근 르꼬르동 블루를 비롯한 많은 요리 학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며 한국의 사찰 음식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찰 음식은 프랑스에서 유명 셰프들을 초청해 다양한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프랑스의 미식 축제 테이스트 오브 파리까지 진출합니다.
사찰 음식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절에서만 맛보는 게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사찰 음식이 전 세계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갈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K-팝 59 2위를 공개합니다. 세계가 주목한 K-클래식 돌풍. 한류 문화의 중심인 K-팝. 그런데 K-팝이 아닌 K-클래식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피아니스트 조성진, 소프라노 황수민,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첼로 퀸 최하영, 플루티스트 김유빈 등 세계를 무대로 K-클래식을 이끄는 주역들입니다. 클래식이야말로 진짜 우리 문화가 아닌데.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죠.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한국 클래식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벨기에 음악 감독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인 티에리 로로는 한국 클래식의 수수께끼 K-클래식 제너레이션이라는 이 두 편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두 편 모두 국제 콩쿠르에 왜 이렇게 한국인 연주자가 많지?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 연주자들이 연달아 우승하는 비결이 뭘까라는 궁금증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년간 한국인 700명이 국제 콩쿠르 결선에 올라 110명이 우승. 2009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1라운드의 40%. 결선에 진출한 12명 가운데 5명이 한국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한국 국악대회에서 우승한 거를 생각하면 거의 국악 아니야, 국악?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럽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겠다. 그치. 궁금하긴 했겠어요. 근데 왜 이거 잘해? 네. 로로 감독은 K-클래식 열풍의 이유로 3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 자유. 예전에는 연주의 테크닉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거기에 깊이가 더해지면서 음악에 개성이 생겼다는 건데요. 감정 표현을 주저하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이 열정이 클래식계의 새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롤모델. 콩쿠르에서 우승한 젊은 음악가들이 롤모델이 되면서 나도 스타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클래식 유망주들의 희망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살에서 10살의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해 대학 수준으로 지도하는 영재 교육 시스템을 K-클래식의 성공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3가지 요인이 모두 한국적인 것들이네요. 그죠. 세계를 무대로 날로 위상이 높아지는 K-클래식. 앞으로 한국에도 K-클래식 주역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더욱더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모모 자체가 브랜드. 홍콩 다이어터를 사로잡은 모모. 자, 이번 특종은요, 광고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립니다. 근데 해시태그인데 한국어가 적혀있네요. 한국어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방금 보신 광고는 다름 아닌 일본의 한 신발 멀티숍 브랜드의 한 광고 사진입니다. 한국 스타일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서 인기 있는 신발이라는 광고 카피를 채택. 이 신발을 신으면 한국스러운 느낌을 낼 수 있다고 홍보하는 건 물론 심지어 광고 문구에 해시태그 데일리룩, 해시태그 좋아요라는 한글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는 너무 자랑스러운 게 그냥 일본 애들이 알아서 이렇게 한글을 썼잖아. 그럼. 이게 다 알아듣는다는 얘기고 알아본다는 얘기잖아. 지난해부터 일본에서는 한국스러움을 뜻하는 강코크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강코크포 해시태그만 17만 5천 회 이상 인용됐을 정도입니다. 한 외국어 학습 서비스 회사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일본의 Z세대의 46.7%가 평소 자신 또는 주위 사람이 진짜, 오빠 등 한국어를 사용한다고 응답. 그뿐 아니라 한국어의 알겠습니다와 일본어의 이다를 뜻하는 데스가 합쳐진 아라소 데스. 한국어의 귀엽다와 같은 뜻의 일본 카와이가 합쳐진 기어이. 한국어, 일본어를 결합한 한본어도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한국 문화는 일부 한류 팬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일상 전반에서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Z세대들이 늘어서 일상 대화에서도 한국어를 섞어 쓰는 문화가 유행이 된 것입니다. 이에 일본 기업들은 물론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한국스러움을 강조한 현지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워도 인기 있다는 거지. 진짜 맛있어요. 저게 일본 광고라고? 네. 그냥 그대로인데 노래는. 번역도 안 해 이제. 얼큰하는 그냥 넣었어. 그냥 들어가. 야 진짜 번역을 안 하는구나. 그래야 사람 먹으니까. 엔터테인먼트 영역을 넘어 한국 자체가 브랜드가 되고 있는 K-파워. 더욱 다양한 한국 문화와 상품이 지구촌으로 퍼져나가길 바랍니다.